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2장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목표는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앱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 걸기 화면이 나오고, 네이버 접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가 접속되는 이런 간단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으로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그리고 MT뷰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빌드 탭 누르고 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빌드가 성공하면 빌드 성공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4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집니다. 액티비티, 서비스, 방송 수신자, 그리고 컨텐트 제공자,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액티비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가지는 하나의 작업을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액티비티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액티비티들이 모여서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많은 액티비티들이 모여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로서 오랫동안 실행되는 작업이나 원격 프로세스를 위한 작업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로 서버와의 통신 또는 파일 다운로드 상황에서 서비스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방송 수신자는 방송을 받고 반응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방송 수신자는 시스템이 재시작된 상태 또는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사진이 촬영된 상태, 이러한 다양한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방송을 받고 원하는 작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컨텐트 제공자가 있는데요. 이 컨텐트 제공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 최근 통화 목록 또는 홈페이지 즐겨찾기 등이 콘텐트 제공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PC의 애플리케이션과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는 각각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다른 컴포넌트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면 카메라 기능을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 사진 촬영 컴포넌트 기능만 호출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어플에 사진 촬영 기능을 넣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인텐트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의도를 적어서 안드로이드에 전달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가 가장 적절한 컴포넌트를 찾아서 활성화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인텐트라고 부릅니다. 의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인텐트 사용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림 파일을 보고 싶다면 그림 뷰어 기능을 직접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뷰라는 액션으로 인텐트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그림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서 호출을 하면 원하는 그림 파일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자바 파일이 사용이 되는데, 이 자바 파일은 앱의 로직을 표현합니다. 물론 코틀린 파일도 자바 파일 대신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표현합니다. 주로 화면 디자인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파일에 덧붙여서 사운드나 이미지 같은 리소스들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어플의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XML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바 코드 또는 코틀린 코드를 작성해서 로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합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도 XML로 작성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XML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화면을 디자인한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화면과 메뉴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XML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바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로직 코드를 작성합니다. 물론 자바 또는 코틀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처리, 알고리즘, 이러한 로직을 코드로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기술하고 또 실행 시에 필요한 권한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매니페스트 파일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적재 목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앱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적재 목록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XML 형식을 사용한다고 했고,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액티비티 요소, 액티비티를 선언하고, 서비스 요소에 서비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리시버 요소에는 방송 수신자를 선언하고, 프로바이더 요소에는 콘텐트 제공자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실제로 구현된 다양한 요소들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폴더들에 포함된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매니페스트 부분, 매니페스트 폴더에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XML 형식이고 앱에 포함된 컴포넌트와 실행 권한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폴더에는 로직을 작성하는 자바 소스 코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RES 폴더에는 리소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드로우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해상도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 레이아웃 폴더에는 화면 구성과 관련된 XML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윗맵 폴더에는 바탕화면, 홈화면 아이콘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alues 폴더에는 앱에 사용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이드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앱 빌드에 사용되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파일들 중에서 핵심 파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이 있는데요. 앱의 메인 액티비티를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메인 액티비티라는 것은 앱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액티비티의 동작들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은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 정의한 액티비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은 XML, 그리고 실제 알고리즘이나 로직은 자바 파일 또는 코틀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동 생성되는 자바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 파일입니다. 메인 액티비티 안에는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onCreate 메소드 안에 소스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에서 이 onCreate라는 것은 화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set content view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XML 파일을 이 메인 액티비티에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엣지 투 엣지나 또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최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추가된 코드이긴 한데, 화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을 사용하고 시스템 바가 표시될 경우에 앱의 화면 표시 영역 크기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게 주의를 기울일 부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생성된 자바 코드에서 핵심 부분들 위주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 지정 문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어플이 패키지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패키지 이름이 첫 번째 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문이 이어서 나오는데, 임포트 문은 여러분들이 어플에서 사용한 클래스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임포트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를 사용하면 그에 필요한 임포트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필요한 클래스들을 만약에 삭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포트도 함께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나옵니다. 요 번호들을 가지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클래스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인터넷 도메인의 이름의 역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부터 시작해서 회사 이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 패키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풋문은 외부 패키지나 클래스를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안드로이드가 붙어 있는 패키지는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번들이라고 나온 부분은 액티비티에서 데이터 전달에 사용되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것은 구버전부터 호환 가능한 액티비티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ublic class main activity extends app compat activity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main activity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app compat activity를 extends 상속받았으므로 activity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액티비티라는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줄에 오버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는 어노테이션, 주석을 뜻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에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버라이드는 메소드 이름 위에 붙이고 해당 메소드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 오버라이드 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버라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느냐 예시를 들었습니다. 만일 onCreate 메소드가 있는데 이 글씨를 만약에 소문자여야 하는데 대문자로 잘못 입력했을 경우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이 똑같은 함수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부모 클래스에 이 함수가 없어서 재정이 불가하다는 오버라이드 불가하다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오타를 입력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오버라이드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onCreate를 그냥 재정의 함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든 함수 메소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오류 메시지 출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상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nCreate 메소드가 나왔습니다. onCreate 메소드라는 것은 액티비티가 생성되는 순간에 딱 한 번만 호출됩니다. 초기화 작업이나 화면 구성 이때 이 onCreate 메소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번들 클래스 객체 여기서 save instance state가 넘어오는데 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일시 중단된 이전 상태에 대한 정보가 이 saved instance state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단 전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앱의 특성상 반드시 앱의 이전 상태를 복원해야 될 경우 그때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슈퍼 onCreate가 있습니다. 이 슈퍼는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슈퍼 onCreate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액티비티가 일단 기본적인 동작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 액티비티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슈퍼를 통해서 부모 액티비티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액티비티의 기본 색상, 글자 크기, 글자 색상, 백키 동작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액티비티의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실행하게 되겠죠.
이러한 슈퍼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식 클래스는 기본 액티비티에서 추가할 내용만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슈퍼 기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set content view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activity main이라는 XML 파일을 화면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set content view는 액티비티의 화면을 설정하는 메소드로서 R이라는 것은 리소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레이아웃 폴더, 그리고 액티비티 메인은 액티비티 메인의 XML 파일을 나타냅니다. 즉,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의 내용을 해석해서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XML 파일에 버전과 인코딩 정보가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XML 파일의 형식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의 크기,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데 부모를 꽉 채우는 크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XML 파일과 연관된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적어주고, 그리고 가운데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그 글씨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 텍스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의 위치가 중앙에 배치된다는 것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은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ML 파일이 하나가 더 있었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버전과 인코딩, 그리고 XML 파일 형식을 설정하고, 그리고 백업 여부, 그리고 클라우드 백업을 위한 속성 등등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이콘과 레이블을 정하는데, 홈화면 표시될 아이콘과 앱 이름, 그리고 이슬람 언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글씨를 지원할 건지 여부, 그리고 앱 테마를 결정하고 앱의 버전, API 버전,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파일, 어떤 메인 액티비티 파일이 있는지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시작 액티비티가 무엇인지 그걸 메인 액션의 론처 카테고리에 설정을 해줍니다. 이 론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리스트에 나타나는 액티비티가 바로 이 메인 액티비티라는 것을 설정해 줍니다. 자, 안드로이드 어플의 실행은 메인이 없기 때문에 액티비티별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메인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 중에서 onCreate 메소드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레이드라는 폴더도 있었는데 이 그레이드는 안드로이드 앱의 빌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버전 자동으로 파악해서 다운로드 해주고요. 크게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빌드 그레이드 프로젝트 파일에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 설정, 그리고 빌드 그레이드 모듈에는 앱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설정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리소스와 코드를 분리해서 작성을 합니다. 레이아웃, 이미지, 그리고 문자열 이런 것들은 모두 리소스로 취급이 되고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장치들이 다양하니까 언어나 화면 크기에 따라서 리소스를 다르게 설정하기 편리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소스 코드 작성 방법이 있고, 그리고 XML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이용했었는데 안드로이드는 XML을 좀 선호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XML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의 로직과 디자인, 외형을 서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편집 도구가 있어서 미리 보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UI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언어, 화면 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XML을 만들 수 있어서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XML 파일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디버깅 할 때 로그캣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그캣이라는 것은 여기 고양이 모양으로 나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원래 로그라는 것은 기록을 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로그를 계속 이어서 출력하는 기능을 로그캣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그림으로 나온 것은 재미삼아, 이 캣이라는 것이 원래 고양이를 뜻하는 캣이 아니라 concatenate라는 연결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고양이를 연상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로그캣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로그 메시지가 많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추가한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때는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필요한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로그캣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태그를 가지고 필터링 할 거를 설정하고 앱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그캣 탭을 선택하면 로그 정보를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도구로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예제인데요. 비주얼 도구로 화면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버튼도 갖다 놓고 텍스트도 갖다 놔서 이렇게 화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술봉처럼 생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제약 조건을 추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한 상태로 배치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버튼을 화면 가운데 배치하고, 그리고 onClick이라는 메서드를 자바에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 onClick은 버튼이 클릭됐을 때 동작하도록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intent를 앞에서 설명한 intent를 이용해서 전화 걸기 화면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화가 걸리겠죠. 자, 다음은 버튼을 눌렀을 때 네이버 접속 화면으로 연결되는 예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브라우저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화 걸기랑 유사하게 네이버 사이트의 주소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인텐트로 네이버 사이트의 주소를 전달하면 편하게 네이버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 과제로서 네이버와 다음 두 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각각 버튼을 두 개 만들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네이버와 다음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플들이 쉽게 개발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도구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클릭을 했을 때, 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와 연결되도록 설정만 해주면 그 버튼에 대해서 이 기능이 실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이런 유사한 어플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